유교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그 찬란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왕이 사실은 당대 그 누구보다도 파격적인 혁신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나라의 번영을 꿈꾸며 성리학적 이상을 신봉했던 한왕이 정작 그 성리학적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험천만한 발명을 감행해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지고지순한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며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던 세종대왕의 복합적인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성리학이라는 견고한 가치와 혁신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한왕의 통치 아래 어떻게 공존하고 또 격렬하게 충돌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탐험하며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가 보시죠. 고려 말 혼란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이성계 장군은 위화도 해군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리며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왕조의 설계자로 나선 정도전은 기존의 불교적 세계관을 대신할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성리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며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이 담긴 사상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도덕적 통치, 즉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성리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였으니까. 이러한 성리학적 이상이 조선 건국과 함께 국가의 기틀이 되던 시기, 한 젊은 왕자가 학문에 몰두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 될 충녕대군, 즉 세종대왕이셨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실 서고에 파묻혀 수많은 경전과 고서들을 탐독하며 지식의 바다를 유영하셨습니다. 성리학의 깊은 철학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삼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애민정신, 그리고 이상적인 성리학적 군주로서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확고한 비전을 일찍이 품고 계셨던 것이죠. 젊은 세종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신하들과 경연을 벌이며 지식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함께 학문을 논하며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세종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학식을 뽐내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찾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려는 깊은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함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성리학적 이상을 품은 위대한 리더의 등장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죠. 이처럼 확고한 성리학적 기반 위에 자리 잡은 그의 통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요? 그리고 그 이상적인 비전은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하지만 왕위에 오르신 세종대왕을 기다리던 것은 책 속에서 그리던 이상적인 세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리학적 통치 이념으로 굳건히 다져진 나라였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해결해야 할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죠. 가뭄은 끝없이 이어져 백성들의 논밭을 메마르게 했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궁궐 깊숙한 곳까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농업기술은 여전히 미약하여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지켜보는 젊은 군주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또한 나라 밖으로는 여진족과 왜구들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백성들의 안위를 위협했습니다.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시도 때도 없이 침략해 약탈을 일삼았고 남해안에서는 왜구들이 출몰하여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납치하는 일이 빈번했죠. 평화로운 백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는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았습니다. 세종은 경연에서 학문을 논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실제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성리학적 이상만으로는 당장 굶주리는 백성의 배를 채울 수도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외적을 막아낼 수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신 겁니다. 더욱이 당시 지식은 오직 한문에만 의존하고 있었죠. 복잡한 한자는 소수의 지식인들만 익힐 수 있는 특별한 문자였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글자를 읽을 줄 몰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어려웠고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이는 성리학이 지향하는 백성의 교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귀한 가르침을 모든 백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세종은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단순히 책상 물림으로 학문을 논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실제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세종대왕은 성리학적 이상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동시에 그 이상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깊어질수록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이제는 성리학적 테두리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넘어 더욱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밤늦도록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때로는 답답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과학기술, 나라를 굳건히 지킬 국방력 강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획기적인 방안까지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신 것이죠. 가뭄을 극복할 농업기술, 백성들의 시간을 정확히 알려줄 천문학, 질병을 치료할 의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문자의 필요성까지 이 모든 고민의 씨앗들은 훗날 조선의 황금기를 열게 될 위대한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리학적 이상을 품은 군주가 오히려 성리학적 틀을 넘어서는 혁신을 꿈꾸기 시작하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죠. 과연 세종대왕의 이러한 고뇌와 문제의식은 어떤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세종대왕께서는 깊은 고뇌 끝에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이 절실하다는 결론에 다다르셨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백성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문자의 장벽은 왕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문제였죠. 당시 조선의 지식은 오직 한문으로만 기록되고 전파되었는데 이는 극소수의 양반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도 같았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복잡한 한문을 배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니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고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려 해도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 리 만무했겠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며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교화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쉽고 편리한 문자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한문은 우리말과 어순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 배우기가 너무나 어려웠으니까요. 마치 서양인이 동양의 그림 글자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누구나 단 며칠, 아니 길어도 열흘이면 능히 익힐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리학적 이상인 백성 교화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위대한 구상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성리학자들에게 한글 창제는 그야말로 파격을 넘어선 도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한문 중심의 사대주의적 질서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고 한문을 사용하는 것은 곧 문명국의 표상이며 오랑캐의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임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죠. 마치 오랜 세월 서양 문명을 동경하며 라틴어를 신성시하던 유럽의 지식인들이 갑자기 자국어로 된 문자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특히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유학자들은 격렬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상소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전하, 저희가 듣자 하니 전하께서 업문청을 설치하시어 새로운 문자를 만드신 따하옵니다. 이는 오로지 중화의 문물만을 숭상해온 우리 조선의 대의를 저버리는 일이었고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히 문자의 문제를 넘어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성리학적 가치와 외교적 명분까지 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보았던 겁니다. 마치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느닷없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왕께서는 직접 최만리 등을 불러 꾸짖으며 너희가 운수를 알며 사성의 이치를 아느냐? 내가 이 글자를 만든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니 너희는 그저 내 뜻을 따르라. 고 일갈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확고한 신념이 없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강직한 모습이었죠. 그토록 이상적인 성리학 군주였던 세종대왕이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가장 혁명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교화라는 성리학적 이상이 한문 중심의 사대주의라는 성리학적 형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과연 이 위대한 도전은 어떤 글씨를 맺게 될까요? 백성을 향한 세종대왕의 굳건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는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죠. 한글 창제는 것은 반대를 딛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 조선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쓰고 읽을 수 있는 문명의 빛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혁신은 단순히 글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민 정신으로 과학, 기술, 음악, 의학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셨죠. 하늘의 이치를 헤아려 백성들의 농사를 돕기 위한 과학적인 도구들이 탄생했습니다.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측우기는 물론 해의 그림자를 통해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 그리고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혼천의 같은 기구들이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죠.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사직설,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한 향약 집성반과 의박류추 같은 의학 서적들도 편찬되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 모든 업적은 백성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기 위한 세종대왕의 깊은 고뇌와 노력의 산물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성리학적 이상인 백성을 교화하고 이롭게 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역설적으로 후대에는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진심 어린 애민 정신으로 탄생한 한글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반 사대부들에게 업문이라 불리며 천시당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혁신이 오히려 지배 계층의 보수적인 성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저항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마치 큰 파도를 일으킨 배가 잔잔한 물결을 남기듯 세종대왕의 위대한 혁신은 조선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물결은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고착화되면서 아이러니한 유산을 남기게 된 것이죠. 세종대왕은 분명 이상적인 성리학 군주였지만 동시에 가장 파격적인 혁신가로서 자신이 신봉하던 성리학적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는 성리학의 본질적인 이상을 지키기 위해 한문 중심의 사대주의라는 성리학의 형식적 틀을 과감히 깨뜨린 것이죠. 이처럼 세종대왕의 통치는 이상과 현실,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공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사상의 틀 안에서 피어났지만 동시에 그 틀을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더욱 위대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 혹은 옳다고 믿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곤 하죠.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이 현실의 문제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과감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혁신이 또 다른 갈등과 아이러니를 낳을 수 있음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상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때로는 자신이 믿는 가치의 틀마저 깨뜨릴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 후기 또 다른 성리학의 그림자 아래에서 피어난 실학의 이야기를 다루며 오늘날의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